저는 네빌 고다드의 책을 접하기 전에도 이 상상의 법칙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몇 가지 신비한 경험을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의 책을 접한 후에는 그의 방법에 맞춰서 부인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증거를 갖고 싶었습니다. 특히 다른 책에서는 잠과 비슷한 상태와 욕망이 사라지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출판사를 차리고 첫 책인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출판 작업을 위해 USB가 필요해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네빌 고다드가 말하던 잠과 비슷한 상태를 한번 시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상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들려고 해봤지만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계속 잠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실패를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날은 낮에도 해보고 어떤 날은 앉아서도 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더불어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기분도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아까운 시간을 날렸다는 기분에 이중고, 삼중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지칠 만큼 지치던 시기였기에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처럼 상상을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선잠이 들었다가 약간 그 선잠에서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조금은 몽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태에서는 잠에 빠지기 일쑤였는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잠과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USB에 대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꼽히는 느낌, 꼽힐 때 윈도우가 내는 띠링 하는 소리 느껴졌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부터 USB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저작권 센터인데요. 얼마 전에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기셨죠? 저희 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서 게시물을 올리신 분 중에 몇 분을 뽑아 선물을 드리는데 개인정보에 등록된 주소로 보냈더니 반송이 되었네요. 주소를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빌 고다드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서 저작권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남겼던 글 때문에 USB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목표한 것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도 상상의 법칙을 많이 연습해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때만큼 잠과 비슷한 상태에 제대로 들었던 적은 없습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에 들게 되면 상상하는 것이 상상이 아닌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네빌 고다드는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 상상력을 다루는 것에 숙달된다면 지금 바깥에 보이는 나무를 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찬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상상을 현실처럼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상상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상상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초반에 했던 USB에 대한 상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잠과 비슷한 상태에 아주 제대로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 속에서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변에 아주 세세한 장면이 펼쳐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런 의심 없이 제가 있던 곳은 컴퓨터 앞이었고 제 손에는 USB가 있으며 그걸 컴퓨터에 꼽고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침대에 있는 나를 느끼면서 나는 침대가 아닌 컴퓨터 앞에 있다 라고 인식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컴퓨터 앞에서
USB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처럼 느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USB를 꽂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컴퓨터가 뚜렷이 보이고 USB가 뚜렷이 보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처음에 상상을 하게 되면 내가 침대에 있다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점점 상상하는 장면에 관심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침대에 있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점점 내가 상상하는 그곳에 있다는 인식이 들다가 어느 순간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아예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곳에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고해지지 않을 시기에는 부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억지로 상상하게 되고, 소망이 이루어진 곳에 내가 있다는 인식을 다시금 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런 노력은 사라지고 그저 내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상했던 행동을 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즉, 더 이상 현재 의식과의 투쟁은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상상이 자연스러워질 때, 즉 억지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할 때가 현실과 같은 상상을 하고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빌 고다드의 글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얼마나 가난한 거지? 라고 느끼면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난의 상태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 상태로부터 세상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내 마음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나의 현 위치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습니다. 전 상상 속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있다고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고 그걸 컴퓨터에 꽂고 있었습니다. 전 상상 속에서 침대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있던 곳은 컴퓨터 앞이었을 뿐입니다.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던 장소가 컴퓨터 앞의 USB를 꽂고 있던 나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쓸 때는 아직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다시 말해, 내가 침대 위에 있다는 것을 거부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면 의식은 침대 위에 있는 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잠재의식은 내가 침대 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상입니다.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저 소망이 이루어진 그곳, 그 상태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할 때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상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이 미숙하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마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종종 현실처럼 생생한 꿈을 꾸는 것을 보면 마음도 능숙하게 다룬다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네빌 고다드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상상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현실을 보고 듣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지금 소망하는 곳에서 소망하는 것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정도면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상이고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애써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그곳에 있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애써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현실과 같은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1인칭의 현재형으로만 받아들이는 속성 때문에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상상의 법칙을 활용하여 건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내가 건강한 것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는 열이나 힘이 빠진 감각, 그런 모습에 익숙해진 이성. 그래서 잠재의식 안의 우리의 위치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안에서 이 위치의 변화가 생겨서 그곳에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해지고자 한다면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도 무의식적으로 현재 이성과 감각이 말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고 먼 미래의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 상태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자 난 지금 건강하지 않아 라는 주장이고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난 현재 부자가 아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과 난 지금 가난해 라는 주장이고 난 충만한 인간관계를 원해 라는 마음은 난 현재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난 지금 인간관계의 결핍을 느끼고 있어 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받아들이고 있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잠재의식 안의 이런 관념은 또한 나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다는 관념은 다시 나를 가난의 속박에 더더욱 가두고 황량한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관념은 더 황량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 더 먼 미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곳 나에 대한 주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10년 후여서도 안 되고 10분 후여서도 안 되고 10초 후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매여있는 마음은 그 주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의식은 이성과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소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부족한 모습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의 것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얻었다는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법칙, 즉 역노력의 법칙입니다.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조심해서 살펴야 할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역노력의 법칙이고 마음을 다룰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그리고 가장 깊게 연구해봐야 할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는 역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역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음을 다룬다면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결핍만이 남습니다. 네빌링의 방식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지금 현재로 그린다는 사람들 대부분 역시도 습관적으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미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은 현재형으로 받아들인다는 착각 속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욕망이 사라지는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상상을 하면서도 욕망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망을 1인칭의 현재형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네빌링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현재로 느끼는 데에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이를테면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노는 장면을 목표로 삼고서 그 장면을 상상한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그것을 현재의 사실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그게 나의 목표이고 소망이다 라는 마음으로 상상을 할 뿐입니다. 바닷가에서 여행을 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미래의 나의 목표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이런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는 항상 실패입니다. 마음의 법칙은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작동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모습이 참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더라도 이런 원리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면 계속해서 반대의 결과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더더욱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노력의 법칙과 관계에서 상상의 법칙을 살펴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할 때도 소망이 성취된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소망을 그려보며 결핍을 느낍니다. 그러면 결핍만 각인되어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상상의 법칙의 이론적인 측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법칙을 실제로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역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노력의 법칙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상상의 법칙에 대한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현 위치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해질 것이다, 혹은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지금 부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를 얻을 것이다, 혹은 부유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결핍 상태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마음만 있다면 잠재의식에서는 계속해서 결핍만이 각인됩니다. 이것을 영노력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과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우선 네빌 고다드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서 나오는 목적을 생각하기와 목적에서 생각하기에 대한 강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운명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인생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한 후에 자신이 그 목적으로 삼은 상황 속에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하는 대신에 목적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하고는 계속 그 뒤에 선 채로 그 꿈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빛을 발산하고 그곳으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연단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연단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기점으로 극장을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은 채로 아니면 2층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이 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스크린과 연설자인 제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은 같은 극장을 보고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극장을 연단을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의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보는 시선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앉아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 청중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보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제 뒤에 펼쳐진 스크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다고 사실로 받아들인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할 것입니다. 저기 청중석의 자리가 안정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연단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안정의 상태를 원한다면 비록 저희 육체는 여기 연단에 서 있지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입증하기 위해선 안정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묘사합니다. 만약 제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 봤던 것들이 여전히 눈에 보인다면 원하는 목적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원하는 목적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과 목적을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적에서 생각하는 기법,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신 후에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스러운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난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의 느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목적에서 생각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성은 여러분의 목적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혹은 세상 모든 것이 그것을 거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차지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실체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네빌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렇게 원하는 목적지에서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망이나 목적지를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접 그곳에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감각은 계속해서 내가 목적지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너는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너는 지금 부유하지 못하다 라는 한계를 각인시킵니다. 즉, 나는 이미 그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그것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결핍은 잠재의식이 그대로 받아들여 나의 현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네빌 고다드는 1905년 바베이도스라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 연극을 공부하기 위해 17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다 1920년 스승 압둘라를 만나 7년간 이 상상의 법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압둘라로부터 상상력을 통제하는 이론적인 방법의 기초로서 카발라, 히브리어, 성경의 비의적 의미 등을 배움과 동시에 실제로 상상력을 통제하는 수련을 했습니다. 그 후 미국 전역을 거쳐 이 상상의 기법에 대해 강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상상의 기법이나 이론과는 달리 자세하고 구체적이었던 이 기법을 이미징이라는 말 대신에 네빌링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현실화시킨다는 리얼라이즈라는 표현 대신에 네빌라이즈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이 네빌링 혹은 네빌라이즈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잠재의식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잠재의식의 변화를 통해 차력사도 구부리지 못했던 동전을 구부리기도 하고, 계산기로나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를 아주 쉽게 찾아내기도 하고, 혹은 복권의 당첨번호를 보거나 재봉틀을 발명하거나 과학의 새 지평을 열어주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잠재의식을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의존하는 우리의 시야 때문에 잠재의식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꽉 조여진 나사와 같습니다. 꽉 조여진 나사를 맨손으로 풀려고 한다면 쉽지 않지만, 드라이버라는 도구를 이용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단단한 잠재의식도 변화시켜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바로 네빌링입니다. 지금 살펴보게 될 네빌링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기법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미래일기라든지 비전 보드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나 수행의 여러 가지 방편들 역시도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가가 중요할 뿐이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네빌링은 네빌 고다드가 제시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뿐이지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상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방식이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가 아니고, 그 방법 안에서 잠재의식의 변화의 과정과 이론을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음의 방법만큼 잠재의식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테크닉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잠재의식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우리는 앞서 변화를 위한 3가지라는 강의를 통해 변화가 생길 때 마음 안에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잠재의식 안의 현 위치에서 목표한 위치로 옮겨가는 변화가 먼저 일어난 후에
현실에서도 변화가 뒤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변화에 반드시 수반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마음의 변화 과정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경험의 축적이나 암시의 축적을 통해 서서히 일어날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마음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적 변화, 정신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모두를 말합니다. 이 변화들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잠재의식의 변화, 정신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잠재의식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잠재의식의 변화가 각각 다른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수련도 이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 상상의 법칙에 대해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부정적인 시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법칙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위해서만 필요한 법칙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이든, 즉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자신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려는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변화를 위한 법칙이든, 즉 자신의 인식의 변화 그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이든 그것에 사용하면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네빌링을 통해 잠재의식의 변화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자신이 변화를 원하는 곳이 영적인 곳이든 정신적인 곳이든 물질적인 곳이든 상관없이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빌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처럼 간단합니다. 네빌 고다드 5일간의 강의에 실린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둘째,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마주칠 만한 사건을 구상하십시오. 그 사건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된 행동이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지 말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키십시오. 그런 후에 구상했던 행동을 하는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느껴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감각만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승진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승진을 했을 때 마주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한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아침이 되어 출근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승진을 한 하루를 상상해 봅니다. 아침이 되어 출근하게 될 때까지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장면들은 우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목표로 삼은 장면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근했을 때를 살펴봅니다. 출근하게 되면 부하 직원의 인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사말 안에 부장님처럼 승진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도 좋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넘깁니다. 어쨌든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쭉 살펴봅니다. 어떤 장면이든 관계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구미가 당기는 장면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의 장면 중에서 가장 승진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지금과는 다른 기분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퇴근 후에 하는 승진 축하 파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누가 옆에 있을 것이고, 어떤 가게이고,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상상을 현실처럼 속이는 작업인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이젠 잠과 비슷한 상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현실처럼 경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네빌링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네빌링은 잠재의식의 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듯이 네빌링은 네빌 고다드가 만든 것으로 이는 네빌라이즈라고도 불립니다. 모든 진리는 간단 명료한 것처럼 네빌링을 하는 방법도 역시나 간단 명료합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구상하기, 세 번째는 잠과 비슷한 상태로 구성한 것들을 상상하고 느끼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번창하는 것이 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가게를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연 매출을 1억이나 2억 등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게에 손님들이 넘쳐나는 장면, 그리고 웨이팅이 아주 많이 밀려있는 모습,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게에 와서 행복해하는 모습, 정산을 할 때 엄청난 매출을 보고 놀라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구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상한 장면들을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마치 현실처럼요. 네빌링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빌링에 대한 더욱 자세한 얘기는 계속하여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과는 다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인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라 의심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처럼 느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실이라 받아들인 것만을 그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을 인식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했다가 돈을 많이 벌면 외부적인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외부 세상을 인식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식은 변합니다. 반면에 외부 현실은 그대로인데 나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다가 내가 부자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현재의식이 인식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잠재의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변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이 인식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쪽의식 혹은 주관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감과 이성에 매여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외부 현실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변화가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잠재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그걸 토대로 현재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난 건강하다 라고 선언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그의 진심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힘이 빠져 있고 어떤 부위는 쑤시고 아픈 것이 감각을 통해 느껴지고 과거부터 계속 병약한 몸을 지녔던 내가 하루아침에 저런 선언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각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결국 잠재의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통상적인 주장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 주범은 이성과 감각입니다. 난 건강하다는 새로운 선언을 막는 것은 이성과 감각의 현실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각을 잠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들어서 그 활동이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아예 멈추게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이성과 감각이 잠드는 시간이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과연 어떤 시간이 그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졸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감각은 이것저것을 계속 인식하고 그러면 이성은 그것을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 세웁니다. 이런 감각과 이성의 콤비 플레이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졸리기 시작할 때쯤 이런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이성과 감각은 거의 죽은 듯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내가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성과 감각이 함께 잠드는 시간 동안에는 지금 육체가 있는 곳과는 관계없이 어떤 새로운 곳에 있다는 것이나 지금 내 나이가 아닌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꿈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이성과 감각의 활동을 둔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좋은 시간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잠을 통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의식을 통제할 수 없고 또 잠자는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기억조차 하기 힘들고 기억되는 것마저도 많은 부분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변화가 현재의식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말했듯이 최면입니다. 최면사는 피암시자에게 암시를 주기 전에 항상 최면 상태로 유도하는데 그것의 목적은 이성과 감각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겁니다. 최면 상태에 유도된 사람이 멍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둔화되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각의 저항이 없을 때 암시를 걸게 되면 피암시자는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따뜻한 한증막에 와 있습니다 라고 암시를 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덥다고 말하면서 실제 몸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성과 감각의 현실에 대한 인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성과 감각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추운 곳에서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따뜻한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뀌면서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이처럼 이성과 감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성과 감각의 활동이 둔화되었을 때 새로운 암시를 준다면 잠재의식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외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본다면 잠재의식의 영향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면을 통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의식의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면 중에서도 후 최면 암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후 최면 암시란 피암시자에게 최면에서 깨어나면 일정한 행동을 하라는 암시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피암시자는 최면 상태에 깼을 때 암시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면사는 최면 상태에서 피암시자에게 1시간 후에 창문을 열라고 지시하고 최면에서 깨웁니다. 그러면 피암시자는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1시간이 지날 때쯤 불안을 느끼며 창문을 엽니다. 암시를 줬던 일을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창문을 왜 열었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더워서라든지 아니면 답답해서라든지 등의 변명을 댑니다. 피암시자는 최면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지로 그 문을 열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유의지였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존재를 아는 우리들은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란 것도, 그리고 그가 제시한 이유도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문을 연 행동은 최면사의 암시가 현재의식을 통해 실행에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잠재의식 안에 각인된 하나의 인상은 현재의식에게 충동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현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일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왜 했냐는 질문에 더워서라든지 답답해서라든지의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그저 만들어낸 이유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곳은 잠재의식입니다. 이 최면 실험이 조금 무섭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순수한 자유의지로 한 행동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실은 누군가의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에 새겨진 하나의 인상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에 하나의 인상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일을 행하면서 현재의식만의 순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 어제 늦게 자서 아침 8시에 일어나 속이 더부룩하게 아침을 거르고 오는 길에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전 이 일 모두 제 스스로의 의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깨어있는 의식의 순수한 자유의지였을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정말 순수한 현재의식의 결정인가요? 이것이 바로 후 최면 암시를 보고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의심입니다. 그리고 위 사건을 토대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변화를 시킨다면, 즉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는 현재의식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잠재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잠재의식의 활동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잠재의식이라면 변화를 꿈꿀 때 그 변화의 시작은 당연히 잠재의식이어야 할 텐데, 우리는 꼭두각시 인형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조종하는 줄의 움직임에는 정작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젠 행동의 근원인 잠재의식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 삶의 변화는 바로 이 잠재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네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고 상상해보게. 바베이도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며 잠에 빠져들게나. 압둘라는 이렇게 네빌 고다드에게 상상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 이후 네빌 고다드의 운명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소망을 상상을 통하여 이 현실로 끌어당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상의 힘과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우리 안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따라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상상을 통해 완전히 이미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그 상상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소망과 동일한 상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상상,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들어가지 않는 기계적인 상상, 이런 상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상으로는 현실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상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느낌입니다. 내가 이미 이룬 현실에서 살고 있는 상상을 하며 이 상상을 현재라고 완전히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상상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없다면 단순한 공상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말의 관점에서의 상상입니다. 과연 결말의 관점에서의 상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상을 통하여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결국 그것이 성취된 것의 과정은 상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미 모든 게 이루어진 후를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결말을 생각하는 구경꾼이 되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말의 관점에서 주인공이 되어 상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감각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미 자신이 바베이도스에 있고 그곳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했었습니다. 결국 네빌 고다드는 상상을 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형으로부터 바베이도스에 갈 수 있는 증기선 티켓과 경비를 받게 되고 상상했던 그대로 바베이도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네빌 고다드가 했던 것처럼 상상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상상하면 원하는 어떤 것도 모두 이룰 수 있으니까요. 네빌 고다드가 실제로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느끼고 마음속에서 영상을 떠올렸듯이 여러분도 똑같이 자신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진 현실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고 이를 마음속에서 영상을 떠올리듯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 속에서 느꼈을 때 전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기에 풍요로운 마음이 가득해졌고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마음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상상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창조의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상상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현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강력한 상상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것과 관련된 중요 내용을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을 통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힘은 상상력이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산물이라는 사실, 내가 이 거미줄 같이 얽히고 설킨 환경의 중심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외부 세계도 변한다는 사실, 이것들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달라지면 외부 세계도 그 변화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와 동일시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상태와 분리된다면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란 우리가 믿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도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 상태와 동일시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집니다. 상상력과 그 상태가 결합될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은 상상력과 결합된 상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객관적인 세상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이 상태입니다.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착한 사람, 도둑 사람, 각자의 상상력이 머무른 상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된 것이고요. 그들은 또 그 각각의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서로 다른 상태가 그들의 서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하나의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만들어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현재 모습은 그의 외부적인 행동과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마음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외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은 성공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모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면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상태로부터 분리된다면, 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상태와 함께 나타났던 상황과 환경은 사라질 것입니다. 1933년 어느 가을날, 저는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뉴욕시에 있는 압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에게 바베이도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지만 현재 빈털터리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말 그대로 동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막연히 바베이도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걱정해서는 결코 안 되네. 왜냐하면 상상에 푹 빠져서 이미 바베이도스에 가 있다고 느끼는 의식 상태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지. 인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자신을 맡기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상상력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로 결합시켜가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상상력이 결합된 상태를
결과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사물 본연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상태로부터 분리될 때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압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고 상상해보게. 바베이도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며 잠에 빠져들게나.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과 연관지어 묘사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바라는 상태와 우리를 연결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저 결말을 생각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상상을 통해 이미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경험한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압둘라는 이것을 그저 공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 생각만 할 때 그 상태는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감각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가 머물렀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미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고 그곳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는 잠에 빠지는 순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기의 예언자들 역시 꿈꾸는 시간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저는 바베이도스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 형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은 편지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바베이도스로 오는데 필요한 증기선 티켓을 동봉했습니다. 형의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 저는 배를 탔고 바베이도스에서 멋진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꾸준히 상상하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부적인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점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나 때문에 생겨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간은 비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일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관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상태 모두는 우리가 선택해서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의지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의식 상태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상상 속의 이미지는 우리가 찾아야 할 유일한 것입니다. 상상력을 이용하여 가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이든 이루고자 하는 상태가 무엇이든 우리의 상상력이 그곳에 머물고 그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육체도 중력에 이끌리듯 그곳의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아버지의 집에서 자는 것처럼 상상함으로써 상상력과 그 상태를 결합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는 현실에서 그 상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너무나 생생했기에 제가 상상 속에 자고 있던 방에 누군가 들어섰다면 저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상 속에서 어떤 장소에 있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상력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상력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지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몇몇 사람들에게 저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상상을 통해 또한 그저 바베이도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느끼고 마음속에서 영상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광대한 대서양을 건너 형에까지 전달되어 형이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제가 오기를 바라도록 만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원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형이 증기선 티켓을 제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의 원인도 생겨났습니다. 예이츠의 평론인 선악의 관념에서 제 경우와 비슷한 경험이 몇 가지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묘사한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모두 마법, 유혹, 환상을 영원히 쫓아버릴 것이고 사람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조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고한 마음을 갖고 상상력을 이용할 때, 다시 말해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모든 기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적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심어주고 싶지만 기적이란 단어는 상상의 힘과 역할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상상력의 결과물을 보고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 속으로 자신을 상상하는 것은 새로운 상태가 현실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태의 현존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합니다. 헤르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거나 미래에 존재할 것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죽은 것도 아니다. 신의 영원한 활동인 영혼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지혜롭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창조하려는 사람이라면 상상 속에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말을 생각하는 대신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써 비전을 실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집중하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세상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삶입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속박을 뜻합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속박의 밑바탕에는 그 무지가 있습니다.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가는 것은 내적 자아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의 원리로 받아들이면 단순히 결말을 생각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목표들을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만드세요.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